수청 들던 대감을 저주한 여종. 조선 중기 을사년의 음습한 바람은 유달리 차갑게 사람들의 목덜미를 핥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이 저지른 권력의 칼춤은 충신과 문신들을 모조리 희생양 삼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의 유인숙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칼끝에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사화라며 수군거렸지만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목이 잘려 도성에 내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람은 더욱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바람결에 실려 무너져 내린 것은 그의 집안이었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죄인으로 몰려 차명을 당했고 기와지붕 아래 살던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양반가의 안주인에서 남의 집 종년으로 내몰리고야 말았죠. 그리고 남은 노비들도 붙잡혀 팔려나갔는데 노비들 중 일부는 주인을 죽인 1등 공신 정순봉의 집으로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노비로 남아 살아남은 것이 축복인지 벌인지 유씨 집안의 노비들은 정순봉의 큰 저택 뒷마당에 무릎 꿇은 채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바람은 고요했으나 노비들의 등줄기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내 녀석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구나. 죄라면 노비로 태어난 게 죄지. 장독대 곁에 기대선 중년의 내관이 노비들을 내려다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잘 들어라. 이제 너희 주인은 정대감 마님이시다. 옛 주인 타령하는 놈들은 혀를 뽑아버릴 줄 알아라. 그 말에 몇몇 여종이 떨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 마디를 꾹꾹 물어뜯었죠. 억장이 무너졌으나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종만은 달랐습니다. 흰 옷고름을 가지런히 여민 채 고요히 무릎 꿇은 그녀는 흙먼지에 절어 눈가가 얼룩진 다른 노비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초라한 비녀 하나 꽂았을 뿐인데도 달빛을 머금은 듯 윤기가 감도는 검은 머리칼이 어깨 언저리를 은은히 덮고 있었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에도 옅은 홍조가 돌았고 동그란 턱선과 맑게 빛나는 이마가 등잔불에 드러나자 마치 귀한 집 규수와도 같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길고 또렷하여 허리를 굽힌 내관이 불쑥 들이댄 얼굴을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마주 삼켰습니다. 이년이 뭘 그리 웃는 것이냐? 갈라진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관의 손등이 매서운 촛불 그림자를 떨치며 그녀의 턱끝을 쓸었습니다. 웃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주인을 모실 생각에 마음을 다시금 여미고 있었습니다. 내관은 코끝으로 비죽 웃음을 흘리더니 얕은 숨을 내쉬며 여종의 얼굴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참 요망한 계집이로구나. 그는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돌렸다가 다시 낮게 웃었습니다. 전에 모시던 양반이 누구 손에 죽었는지 뻔히 알지 않느냐? 그 양반 목숨을 끊은 주인 집에 팔려와 무릎을 꿇었으면 고개는 바짝 받고 숨이나 붙이고 있는 게 상책일 텐데 오히려 새 주인님을 모실 생각뿐이라니. 웃기는 소리. 그런 귀한 말은 양반 때 깜빵마님이 쓰는 것이지 너 같은 종년이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이마를 손등으로 밀쳐버릴 듯 하다가 손끝만 허공에서 비틀며 허리춤에 다시 붙였습니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그 여린 속이 어디까지 곰사갔는지 새 주인님 댁에서도 똑똑히 보실 테니 말이야. 그 여종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녀를 꽃년이라는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꽃 같은 년의 줄임말이었는데 얼굴만 예뻐 주인의 눈길을 끈다고 붙여진 별칭이었습니다. 꽃년이는 참으로 바지런했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물을 떠온 뒤 부엌으로 가서 아침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냇가로 나가 빨래를 한 뒤 행랑채 늙은 종들이 한숨 돌릴 즈음이면 대청마루에 앉아 대감의 손마사지를 하고는 했습니다. 참으로 얌전하고 싹싹한 년이야. 그 역적놈의 집안에서 데려온 종들 중에 가장 낫다니까. 정순봉의 부인은 입버릇처럼 꽃년이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새어 나올수록 그녀를 보는 다른 노비들의 시선은 사나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루 밑에 쭈그리고 앉아 숨죽여 밤참을 나누던 두 여종의 속삭임이 서늘한 바람결에 흘러나왔습니다. 저것은 틈만 나면 대감 어르신 옆에 꼭 붙어 앉아 꼬리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옛 주인님 피눈물 흘려 죽은 게 누구 때문인데? 그 원형 집에 팔려와서도 꼬리 흔들고 있으니. 하, 우리가 무슨 죄야? 원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저런 것에 꼴사나운 짓거리까지 봐야 하니 말이야. 그렇게 꽃년이에 대한 다른 노비들의 질투와 시기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반면 그와는 별개로 정순봉은 언제부턴가 틈만 나면 노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씌워 역적으로 몰아죽인 가문에서 딸려온 노비들이었기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노비들은 그를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녀 꽃년이만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눈을 맞추어 주었고 허들의 일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뭐가 그리 기쁜지 입을 가리며 웃는 게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얼굴이 고왔기에 더욱 그리 느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은 술잔을 내려놓고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지고 나면 네 일 다 마치거든 내 방으로 들어오너라. 꽃년이는 손에 쥔 쟁반을 덜컥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대감마님, 방으로 들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대감은 웃음을 거두고 눈길을 고추 세웠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겠느냐. 밤마다 내 잠자리 시중을 들라는 말이다. 꽃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께서 아시면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요. 대감은 술기운이 오른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그깟 마누라 눈치나 보고 살 것 같으냐?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말이 곧 법이다. 누가 내 입에 토를 달아? 아무도 못해.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오늘부터 침소로 들거라. 꽃년이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그려주었습니다. 대감의 시선은 이미 그녀의 굽은 어깨를 따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꽃년이는 대감 마님의 잠자리 시중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님은 그런 상황을 못마땅해 했지만 대감의 성질이 워낙 불같은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꽃년이와 잠자리를 들고 나서 정순봉은 밤이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저승에서 걸어나와 그의 목을 조르는 사나운 꿈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노쇠한 탓이라 여겼으나 꿈속에서 뭔가가 그의 목덜미를 짓눌러 올 때마다 그는 깨어나 식은땀에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느새 그의 곁을 차지한 꽃년이가 부드럽게 베개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끝으로 정순봉의 축축해진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악몽은 바람 같아 금세 흩어지오니 너무 염려 마시옵소서. 제가 옆에서 함께 할 테니 편히 눈을 붙이시옵소서. 달빛이 문살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고운 눈매를 희미하게 비추었고 정순봉은 무겁게 눈을 감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어느새 침전 안에는 그의 몸보신을 위한 한약 냄새로 가득해졌습니다. 허약해진 기를 달래기 위해 특별히 주문한 귀한 약재를 달인 냄새였죠. 하지만 정순봉의 몸은 이미 앙상하게 말라 뼈와 가죽만 남았고 숨소리는 약탕 냄새에 젖어 긴 시로라기처럼 붙었다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어 등잔 심지를 흔들었을 때 정순봉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닦을 새도 없이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긴 한숨을 내쉬고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밤이 새도록 곡소리가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약탕기 수증기만이 가득했던 방은 향 연기로 자욱해졌고
남편을 잃은 부인은 축축한 이불자락을 붙잡고 떨리는 눈으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전에도 가벼운 병 하나 없던 남정네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더니 저리 허망하게 숨이 끊어진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뒤 몰래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한동안 말없이 그의 방을 바라보다가 정순봉이 쓰던 이부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베개를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꿰맨 끝자락을 살핀 뒤 갈라진 손톱으로 실밥을 한 올 뜯어냈습니다. 벽여 부스러기가 우수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흉한 것이 대감을 누른 것이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베개는 대감님이 아끼시던 여종이 매일같이 매만져드린 것이라 무척이나 깨끗할 터인데. 그러자 무당은 베개 속을 조금 더 헤집더니 벽여 속에 꼭꼭 감춰둔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파랗게 변색된 사람의 손 모가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부인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게 무엇이옵니까? 무당은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진 사람의 손을 조심스레 들어 부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보아하니 이것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손이 분명하네. 병에 걸려 죽은 자의 신체는 저주를 옮기기에 간혹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머리맡에 두고는 하지. 그나저나 원 참 독한 연에게 걸렸구만. 자네 영감 말이야. 그럼 누가 이런 흉물을 우리 대감의 베개 밑에 넣었단 말입니까? 아까 말하지 않았나? 순한 눈으로 대감 곁을 지킨 종년에 대해 말이야. 부인의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습니다. 설마, 아니, 그 계집이, 아니, 되옵니다. 그 아이만은 한사코 대감을 위하여 싸웁니다. 어찌 그런 일을? 무당은 한치의 눈길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법 아니겠나? 무당의 쉰 목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부인은 마른 무릎을 짚고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계집을 당장 불러오너라. 부엌에 있든 헛간에 있든 당장 찾아 내 앞에 데려다 놓거라. 하인 둘이 눈을 맞추고 머리를 조아린 채 마당 너머로 달려나갔습니다. 한참 뒤 얌전히 고개를 숙인 여종 하나가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수심 어린 척도 두려운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 눈매는 마치 달빛같이 은은한 미소를 걸친 채였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파랗게 변색된 손모가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더럽고 끔찍한 손모가지를 영감의 베개 속에 넣어둔 것이 내년짓이렸다. 여종은 살포시 고개를 돌려 파랗게 변색된 사람의 손모가지를 흘끗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가에 잠깐 스친 웃음기가 죽은 사람, 그것보다도 더 싸늘해 보였습니다. 마님께서는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너 이 악독한 것, 내가 대감을, 그리도 자상하시던 대감을 내가 예, 제가 하였사옵니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여종의 입가에 미약한 웃음기가 스치더니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제가 모시던 옛 주인 어르신을 누가 죽였사옵니까? 그 억울한 시신을 부간 참시에 돌게 하고 남은 식솔들을 모조리 노비로 팔아버린 이가 누구이옵니까? 마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역모를 일으킨 가문의 복수를 갚겠다고 너같이 천한 종년이 감히 우리 영감을 저주했단 말이냐. 비록 소녀의 신분이 천한 노비라고는 하나 마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여 년을 넘게 그 집안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곳은 제 보금자리요. 다른 사람들은 마치 가족과 다름없었습니다. 한데 그런 사람들을 장소를 제게서 빼앗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 가만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개구리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입니다. 이 인연이 어찌 그리 뻔뻔한 것이냐. 내년은 대체 죄책감이란 것을 갖고 있기나 한 것이냐.
없사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주인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한 것 뿐이옵니다. 그대로 돌려드린 것일 뿐이옵니다. 꽃년이는 고개를 낮게 숙였습니다. 마님, 원한이라는 것은 이리 독한 것이랍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끝으로 꽃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천년을 당장 끌어내어 몽둥이로 내리쳐 죽여라. 저 흉한 년을 때려 죽이란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문간을 넘어 울렸지만 노비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발작하듯 다시 소리쳤습니다. 뭐들 하느냐?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전연을 당장!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낮고 거친 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부인의 장성한 아들이었는데 그는 도포자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문지방을 넘어서는 중이었습니다. 손에는 큰 몽둥이를 들고 말이죠.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마당 끝까지 숨죽인 하인들을 쏘아본 뒤 두 손으로 몽둥이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꽃년이는 눈길 한번 피하지 않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퍽!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의 몽둥이가 꽃년이의 머리에 내리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이나 계속 쉴 새 없이 몽둥이를 내리쳤죠. 퍽, 퍽, 퍽. 마당에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방팔방 흩뿌려진 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꽃년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꽉 깨문 채 사내가 내지르는 몽둥이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 독한 여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피칠갑을 한 여인과 몸뚱이로 그녀를 때려 죽인 사내의 모습을 지켜보던 무당은 고개를 돌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원은 원으로 끝나 물러갔을 것을 저리하면 또 다른 원한이 비처럼 남겠구나. 그리고 얼마 안가 무당의 말대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종이 맞아 죽어 산속에 버려진 뒤 며칠 후 부인은 밤마다 목이 졸리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매일 밤 꾸었던 악몽과 똑같았죠. 그리고 결과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얼마 병들어 누웠고 며칠 뒤 숨을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그 아들 또한 그날 이후로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지 그는 날이 갈수록 악독해졌고 공부를 하지 않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주색과 노름에 빠져 살다가 끝내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자취를 감추었죠. 그리하여 그 집안은 얼마 안가 폐가가 되었고 정씨 집안의 대는 거기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가끔 폐가가 된 그 기와집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합니다. 여인의 하는 온유월의 서리보다 무섭다고 말이죠.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지놈들 잔치에서 장단 맞추던 풍물패. 조선 중기 변두리의 외딴 마을 한켠에 오래되고 초라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천엽이라 불리는 어린아이가 병든 홀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한때 서책을 가까이 하던 선비였으나 세상의 뜻을 잃고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뒤에는 술만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져 버렸죠. 12살 되던 해 봄 기운이 채 물러가지도 않았건만 천엽은 끝내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병든 부친은 누구의 곁도 없이 사랑방에 홀로 누운 채 숨을 거두었고 대대로 내려오던 기와집마저 이미 빚보증으로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빚을 받으러 온 지주의 하인들이 문간을 거칠게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애새끼 하나 남았네. 허름한 도포를 걸친 하인이 집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서 살림부터 챙겨라. 마당에 소치랑 방 안 이불까지 모조리 가져간다. 천엽은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문턱 너머로 끌려나가는 부엌 살림과 아버지의 책장을 눈으로 쫓을 뿐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는 툭 내뱉었습니다. 꼬맹아, 내일 해 뜨기 전에 안 나가면 네 놈을 저 부엌 살림짝 옆에 내다 버릴 거다. 알겠냐? 그렇게 이천엽은 12살 어린 나이에 장터 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이제는 기댈 친척도 없고 어디 몸을 누일 방 한 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장터 한켠에서 부잣집 심부름을 하고 밤이면 주막 뒤쪽 나무광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골목마다 장사꾼들의 고함과 논밭에서 갔다 온 푸성기 내음이 흩날리던 날, 마을 한복판 널찍한 공터에서는 풍물패가 신명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북이 둥둥 울리고 장구가 덩덕궁, 징이 쨍하고 울려 퍼지자 곧바로 장터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정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고 아이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장단을 흉내냈습니다. 그들 틈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엽이었습니다. 그의 뺨은 바람결에 트고 헌저고리 소매자락은 헤어져 너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온통 꽹과리를 높이 든 상수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번뜩이는 청동 꽹과리가 햇볕에 반짝이며 울릴 때마다 상수는 마치 장터의 주인이라도 된 듯 사람들의 시선을 죄다 빨아들였습니다. 천엽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저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함께 장단을 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꽹과리를 한 바퀴 휙 돌리던 상쇄가 무심한 듯 고개를 돌리더니 천엽을 쏘아봤습니다. 거기 꼬마야. 청천벽력 같은 외침에 천엽은 화들짝 놀라 허리를 잔뜩 숙였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상쇄는 느긋하게 꽹과리를 옆구리에 끼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얼마나 굶었는지 살가죽이 뼈에 붙어버렸는데. 이리 와봐라. 머뭇머뭇 다가간 천엽에게 상쇄는 큰 북엽 광주리에서 얇게 썬 가래떡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받아라. 허겁지겁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먹고 공연 다 끝나면 국밥 한 그릇은 더 준다. 대신. 상쇄는 꽹과리를 천엽의 머리 위에서 톡톡 두드리며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내 짐 좀 들어라. 북이 무겁거든. 할 수 있겠니? 천엽은 가래떡을 움켜쥔 손으로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든 할 수 있습죠. 그날부터였습니다. 천엽은 풍물패의 뒤를 따라다니는 짐꾼이 되었습니다. 허름한 짐보따리를 이고 지고 북통을 메고 징을 들고 사람들 발치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담았습니다. 장터 끝까지 북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고된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상쇄는 허름한 장구를 천엽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번 쳐봐라. 장구채를 쥔 천엽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지만 그 작은 두 손이 장단을 맞추려 애쓰자 상쇄는 무심한 척, 그러나 눈빛은 흡족하게 빛났습니다. 그 뒤로도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몇 번이고 장터 지붕을 덮었다 녹기를 거듭하는 동안 앳된 얼굴의 소녀는 훌쩍 키가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양볼은 더 이상 꺼지지 않았고 한때 너덜거리던 저고리는 이제 튼튼한 무명 두루마기로 바뀌었습니다. 짐을 지고 뛰어다니던 꼬마는 이제 쇠를 치면 그 소리에 맞춰 열댓 명의 패거리마저 숨을 고르게 하는 상쇄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늦가을 바람이 싸늘하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장터 골목은 여전히 천엽의 쇠소리가 울리면 새벽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겨울 큰 잔치며 가을 핵곡식 풍년구까지 이제 천엽의 풍물패 없이는 마을에 흥이 돌지 않는다는 말이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봐라. 쇠 좀 더 올려보자. 바람결에 청년이 된 천엽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그가 팔목에 힘을 주어 쇠체를 들어올리자 징과 북과 장구가 뒤를 맞춰 덩덩 울렸습니다. 패거리의 장정들이 흐트러짐 없이 상모를 돌리며 사방으로 흥을 뿌렸습니다.
아이들이 지붕 위에까지 올라앉아 깔깔대며 장단을 따라하고 장터를 지나던 길손들도 발길을 멈춘 채 덩달아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장터 한쪽 주막마당, 초라한 흙기둥에 기대 앉은 노인 하나가 국밥을 떠먹으며 흐뭇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하, 저놈이 이제 상세 물려받은 지도 몇 해나 되었구만. 곁에서 막걸리를 따르던 주모가 나지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천엽이 없으면 잔치판이 도무지 안 돈다 아닙니까? 젊은 패거리들도 이제 다 사람 됐다 카대예. 쇠소리가 더욱 높아지자 천엽은 흘러내린 머리칼을 툭 쓸어 넘겼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쇠채를 쥔 손가락 마디는 굳어 굵어졌고 등에 흐르는 땀보다 더 뜨거운 것은 이 장터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때 패거리 중 북을 맡은 상춘이 어느새 천엽 곁으로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천여봐, 다음 달 되면 저 건너 고을서도 풍령굿 한다 카더라. 우리가 직접 가야 한다 카이. 천엽은 쉼없이 쇠를 두드리면서도 씩 웃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쇳소리는 더 멀리 울려 퍼져야 맛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주막 뒤쪽 어둠 속에서 허름한 도포자락 하나가 스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떡진 상투 밑으로 반쯤 벗겨진 삿갓이 천엽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풍물패 사내들이 여기 있다 하더만 내가 지대로 찾아왔쟁. 낯선 목소리의 패거리들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춘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거지패 왕초라 하더만 실물로는 처음 본다 아이가. 거지 왕초는 실룩한 입가를 비틀며 천엽이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피골이 상접한 거지 두엇이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천엽은 자리에 일어나 왕초를 마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왕초는 허리를 펴지도 않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천엽의 꽹과리를 슬쩍 가리켰습니다. 꽹과리 좋단께. 쇠소리가 저렇게 요란하니 마을 잔치판도 쥐에다 너거 찾으라 하더마니. 천엽은 짧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잔치는 불러주시는 대로 가서 소리 내는 것뿐입니다. 허허, 그래 잘났구마니. 근데 우리도 잔치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한번 와주셔야 쓰겄단께. 패거리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렀습니다. 천엽은 애써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큰 집 잔치며 약조가 꽉 차 있어 어렵습니다. 왕초는 실눈을 가늘게 뜨더니 허리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입에서 쇳내 같은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큰 집 잔치 땜시 바쁘다 그랴? 허참, 내일 장터가 다 뒤집히고 뒤죽박죽 돼도 너거는 그 잔치부터 갈 것이요? 우린 너가 안 오면 장터동 죄다 들쑤셔 불태제. 그 꼴 보고도 좋겄단가? 패거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춘이 슬쩍 천엽 쪽으로 몸을 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천여봐, 안 가면 저놈들이 내일 당장 장터다 뒤엎어 불낀데. 천엽은 왕초의 발밑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그 거칠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왕초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더니 삿갓을 쓱 내렸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들판 넘어 소나무 밑 공터로 오시란께. 거기서 거시기 거지덜 잔치판 크게 벌일 거요. 너덜은 쇠만 울려주면 되는 것이여잉. 그리고는 해진 도포자락을 휙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 선거지들도 그림자처럼 쏙 빠져나갔습니다. 천엽은 대답 대신 꽹과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쇠채를 꼭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천엽은 꽹과리를 가슴에 품고 패거리들과 함께 들판 넘어 소나무 밑 공터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아직 싸늘했지만 공터 한가운데 모닥불이 벌겋게 피워져 있어 축축한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그 주변엔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들이 삼삼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집단을 모아놓고 곁엔 술 딴지며 말라 비틀어진 고기 조각이 널려 있었습니다. 패거리 중 상춘이 낮게 혀를 찼습니다. 에휴, 이게 무슨 꼴이고. 마을 양반댁 마당도 아니고
거지판에서 북치게 될 줄은 누가 알았노? 천엽은 아무 말 없이 모닥불 너머로 앉은 왕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초는 술병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삼키다. 입가를 닦더니 천엽을 향해 비뚤어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이 쇠잡이 멀뚱멀뚱 뭐하단가. 이왕 오셨은 게 신명나게 쇠소리 한번 울려봐야 안 되겠소잉. 이래봬도 잔치판이자뇨. 천엽은 천천히 꽹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쇠채를 쥔 손끝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가 쇠를 두드리자 장구와 부, 징이 뒤따라 울렸습니다. 허기진 거지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두런두런 노랫가락 같은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징잡이 영감도 입술을 꼭 깨물고 징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닥불 옆 헛개비 같은 거지들은 비틀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그 틈에 누군가는 울음을 삼키며 땅에 머리를 박고 떨었습니다. 왕초가 술병을 던지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좋단깽. 이 맛 아니면 잔치판이 뭐 있겠단가? 날이 훤히 밝을 무렵이 되어서야 왕초가 손을 번쩍 들어 잔치판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잉. 얼른 다 꺼져 부쇼. 더 붙어 있다간 귀때기나 잡혀볼 것이오. 거지들은 불 꺼진 재를 뒤엎으며 술기운에 비틀거렸고 패거리들은 악기를 부여잡은 채 한 사람씩 숨을 고르며 공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상춘이 북채를 툭툭 털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하, 우리 꼴이 이게 뭐고? 광대도 아니고 거지 앞잡이나 하고 있으니 원? 징잡이 영감도 허리 굽은 손으로 징을 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집 잔치 대신 저런 놈들 비위나 맞추고 앉았으니 저런 놈들 웃음소리 듣자고 소리를 배운 거 아니라 카이. 천엽은 아무 대답 없이 모닥불재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쇠채를 허리춤에 걸었습니다. 발밑에 풀잎들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동력에 어슴푸레한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마을로 돌아갑시다. 며칠 뒤 장터 주막 마루 밑으로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놈들이 부산포를 넘어왔다는데 부산이고 뭐고 저 아래 바닷가가 불바다 됐다 카던데요. 여기까지 들이닥칠 게 아니겠습니까? 상춘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천여봐 들었나? 기어코 외놈들 쳐들어왔다 카더라. 천엽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헛소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터 오는 상인들이 다 그 말하되 곡식도 못 들어온다 가던데 이거 곧 난리 날 기다. 국밥을 먹고 주막을 나서는 길, 천엽은 뜻밖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거지 왕초였습니다. 뒤엔 같은 거짓에 몇이 떼지어 섰지만 눈빛은 며칠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왕초는 다가오더니 쇠채를 허리춤에 찬 천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쇠잡이 또 봤네잉.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피난 가는 길인디라 외놈들이 벌써 동쪽 산골마을 두어 군데 쓸어쁘고 지나갔다 안 하더라잉. 천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이겠지요. 어디서 들은 헛소문 붙잡고 겁주려는 겁니까? 왕초는 잠시 헝클어진 삿갓을 벗더니 주름진 손가락으로 뒤편 산등성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산 너머 문정골 아나? 그 골짜기 지난주에만 해도 애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로 북적였단께. 근데 지금은 사람 그림자도 없다잉. 외놈들이 닭까지 잡아먹고 불 지르고 다 쓸어 뿌렸다 하더라. 천엽은 얼굴을 굳힌 채 삐딱하게 왕초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지패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퍼뜨립니까? 왕초는 허허하고 짧게 웃더니 품에서 누더기 쪽지를 꺼내 천엽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소잉. 이거 우리 거지들이 밥 얻어먹으려고 갔다가 주워온 거요. 천엽은 주저하며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칠게 삐뚤어진 글씨로 외적 침탈, 곡식 불탐, 피하라라는 문구가 서투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엽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덜덜 떨렸습니다. 왕초는 재밌다는 듯 쓸쓸히 웃더니 쿡 하고 천엽의 발끝을 쳤습니다. 봤제? 이거 소문이 아니라잉. 이제 믿겠소. 천엽은 허리춤에 찬 쇠채를 꼭 쥔 채 동력으로 번져오는 연기빛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사람들을 모읍시다. 왕초는 입가를 비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라제 쇠 올려서 사람 모은 다음에 피난 가야제잉. 살판 한번 만들어 보자고. 천엽은 왕초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장 상춘과 징 노인을 불렀습니다. 상춘 어르신, 징 어르신. 재빨리 피난 가야 하니 소리부터 울려서 사람들을 모읍시다. 상춘은 눈썹을 찌푸리며 낮게 물었습니다. 설마 그놈들 진짜 오는 기가? 천엽은 대답 대신 쇠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쇠가 울리자 상춘은 북근을 질끈 동여매고 북을 힘껏 쳤습니다. 둥둥. 꽹과리와 북이 뒤이어 터져나가자 아직 장터로 나서기 전이던 마을 사람들 몇몇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풍물패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래? 잔치라도 여나. 천엽은 소리를 멈추지 않은 채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이시오. 동구밖까지 다 모이시오. 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나와야 삽니다. 마을 어기로 놀란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안악, 쌀부대를 둘러맨 장정들, 심지어 새벽부터 논일 나갈 준비를 하던 노인들까지 우왕좌왕 몰려들었습니다. 왕초는 비쩍 마른 거지들을 이끌고 군데군데 흩어진 사람들을 손짓으로 몰았습니다. 외놈들이 쳐들어왔단께. 당장 산속으로 피난 가야 효. 간단한 거시기만 챙겨갖고 얼른 나와브로잉. 모두 산으로 저 숲으로 들이시오. 짐 다 버리고 애부터 업고 가시오. 풍물패의 소리는 더 이상 흥을 돋우는 놀이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북소리는 재촉하는 발자국 같았고 쇠소리는 달아나라는 경종 같았습니다. 천엽은 마지막까지 공터에 남아 쇠를 울리며 사람들을 산 쪽으로 몰았습니다. 왕초는 거지패를 이끌고 다리를 절뚝이며 노인들을 업고 아이들을 등에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쥔 쌀 섬이며 집신 하나 챙길 틈도 없이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왜군은 말발굽을 몰고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기와집이 무너지고 초가가 불타올랐지만 다행히도 사람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군들은 몇 번이고 빈 장독대를 두드리고 집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남은 것은 풍물패가 두고 간 징소리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왜군들은 집에서 곡식과 돈이 될 만한 것을 챙긴 뒤 마을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허기진 아이들이 거지들이 베어온 산나물과 죽을 받아 먹었고 천엽과 상추는 모닥불 옆에서 북가죽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천엽은 부서질 듯 마른 쇠채를 곁에 두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싹 마른 얼굴들이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왕초가 모닥불 너머로 허리를 펴고 천엽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딩. 안 그런가? 천엽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살긴 살았지만 앞으로의 일을 어찌 해야 할지 원.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잉. 우선 살기만 하면 살아남기만 하면 뭐라도 되는 법이요. 거지 왕초인 내가 하는 말이단께 틀림없단께잉. 그로부터 며칠 뒤 사람들은 무너진 마을터로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잿더미 위에 움막을 세우고 멧돼지를 잡아먹으며 버틴 겨울이 지나자 밭자락엔 다시 싹이 돋았습니다. 풍물패는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논머리에 북을 걸고 아이들 장단을 가르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제 풍물패를 단순한 노름패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흥을 돋우는 광대가 아니라 위태로울 때 목숨을 지켜준 고마운 이들이라 여기며 집집마다 음식을 내어주고 마을 큰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불러 세웠습니다. 그렇게 풍물패는 사람들을 웃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마을의 든든한 장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살려고 임산부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 조선 중엽, 경상도 해안에서 큰 상선을 몰던 뱃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포구에서 쌀과 고기, 포목을 실어 남쪽 섬마을로 내려가던 길이었는데 배에는 선장과 항해사, 노를 저는 사공들, 상인들과 하인들까지 3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에서 머슴살이하던 젊은 아낙 연분도 포함되어 있었죠. 연분은 사내아이를 가진 채 넉 달이 지나 있었고 주인의 심부름으로 남쪽 섬에 사는 친척에게 편지를 전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본디 임산부는 배에 타지 않는다는 금기가 있었지만 주인의 억지와 함께 편지 하나 전하는데 무슨 풍랑이 나겠느냐는 말에 설득당해 탑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늦봄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갯벌에는 갈매기떼가 날아다니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아침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위에 걸려 있었기에 항해는 순조로웠죠. 잔잔한 파도에 행수는 기분 좋게 웃었고 백군들도 돛을 올리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난 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그 아래로 바람이 요란하게 물결을 두드렸는데 바다의 색이 옅은 남청에서 잿빛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감을 푼 듯 빠르게 검은 물결이 몰려왔죠. 행수나리, 북서바람이 사납게 이는데 어찌할까요? 우선 돛사려라. 돌쇠는 탯줄 단단히 그어지고 말수는 싼 짐 다 동이고 묶어라. 배 행수의 고함이 들리자 백군들은 분주해졌습니다. 백군들은 물에 젖은 손으로 밧줄을 움켜쥐었고 상인들은 짐칸을 열고 쌀자루 위로 천을 덮었습니다. 연분은 밖으로 보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거기다 아이가 뱃속에서 불편한 듯 요동쳤고 진통 아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사방에서 들이치는 파도에 휘청이며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바다를 울렸습니다. 파도는 성난 짐승처럼 배의 옆구리를 때렸고 바람은 마치 귀신이 울부짖듯 뱃전을 휘몰아쳤습니다. 돛대가 삐걱이고 갑판 위의 물건들이 이리저리 나뒹굴었죠. 그때 겁에 질린 백군 하나가 뱃머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에이! 이런 바람은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이건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 같구만! 갑작스레 이런 건 처음이야. 이건 분명히 용왕님이 노하신 것이여. 행수나리, 무얼 어찌해야 쓰겠습니까? 행수는 진흙튄 도포자락을 걷고 갑판을 휘젓듯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풍랑이 아니다. 100길만 30년인데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는 처음이다. 뭔가가 용왕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닷줄이 쾅 하고 끊기는 순간 행수는 마치 뇌리를 번뜩이는 듯 돌연 고개를 번쩍 들어 말했습니다. 혹시 이 배에 임신한 여인이 있느냐? 그와 동시에 갑판 위에 있던 백군들과 나그네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백군이 말했습니다. 아까 배에 올라탄 손님 중에 젊은 여인 하나가 임신한 것 같았는데 혹시... 나도 봤다! 내 아까 보니 배 타자마자 속이 안 좋다고 토하던데 그게 입덧이었나 보네? 폭풍은 여전히 배를 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바다는 검푸르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물결은 선체를 두들기는 와중에 행수는 이맛살을 찌푸린 채 목청을 높였습니다. 용왕님은 임신한 여인이 바다에 나서면 그 기운이 더럽다 하여 노하시고 풍랑을 일으켜 배를 가라앉힌다는 건 예로부터 뱃사람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 아니더냐?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에 젖은 도포를 움켜쥐었습니다. 허면 어찌 이를 알면서도 막지 못한 것이냐? 누구의 허락도 없이 여인이 그것도 뱃속에 씨를 품은 계집이 어떻게 배에 올랐단 말이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몰아쉰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 됐다. 지금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백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인데 그보다 어서 그 여인을 끌고 오너라.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군 둘이 연실을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바람에 젖은 머리칼을 이리저리 흩날리며 겨우 제 발로 걸어 나왔는데 앞서픈 축 늘어져 있었고 옷 아래로 또렷이 드러난 불룩한 배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행수나리 데려왔습니다. 인연이 분명 아이를 뵌 게 분명합니다. 배가 이만하니 거짓일 수 없습니다. 행수는 이를 악물며 한 걸음 다가서더니 연실을 위아래로 쏘아보았습니다.
내년이 진정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임신한 여자는 배에 타면 안 된다는 금기를 너도 알 터인데 어쩌자고 모른 척 배에 올랐단 말이냐. 저도 압니다. 잘 아는데 주임마님께서 급히 분부하신 일이 있어서 그만. 그런 사정은 듣고 싶지 않다. 지금은 너같이 천한 것 하나 살리자고 이 배에 탄 수십 명의 목숨을 내놓을 판이야. 자, 배전까지 가거라. 그리고 스스로 물로 들어가거라. 다른 길은 없느니라. 연실은 그 말에 입술을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여전히 울음 같은 바람이 몰아치고 어둠 속의 파도는 아득히도 높고 깊었습니다. 이 몸 하나로 용왕님의 노여움이 풀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그녀는 몇 발짝을 옮기려다 문득 뒤돌아선 채 물었습니다. 제 아이는 하늘이 거두어 가시겠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수는 고개를 돌렸고 백군들은 땅만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연실은 스스로 선체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젖은 치마 끝이 푸른 바닷물에 스며들고 바다 저편으로 번개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용왕님이시여, 제 죄가 크다 한들 어머니 죄 아닙니까? 제 아이는,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기 싫사옵니다. 저 살고 싶사옵니다. 이 아이, 제 아이만은 살리고 싶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던 행수는 눈을 치켜뜨며 냉정히 내뱉었습니다. 연병, 여인의 눈물 한 방울로 바다가 잦아든다면 바닷길에 무덤 난이는 왜 그리 많았겠느냐. 파도가 더욱 거세져 뒤집어지기 전에 어서 빨리 뛰어내려라. 그럼에도 연실이 주저앉아 울기만 하자 그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백군 몇이 연실의 양팔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다가갔습니다. 그때 갑판 한쪽에서 한 선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선비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곧고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단호했죠. 누구도 함부로 사람을 바다에 내어 던질 권한은 없소. 그가 노비이든 여인이든 임신한 몸이든 간에. 행수는 이를 악물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선비 양반, 말은 참으로 고상하오. 허나 여긴 육지가 아니라 바다요. 여긴 도포자락으로 바람을 맞고 부탄점으로 파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단 말이오. 그리고 저 여인 하나를 살리자고 이 배에 탄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뭔 권한 타령이오. 과연 그렇소? 여인이 임신한 것이 바다를 더럽힌다? 그것이 무슨 근거요? 어찌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이오? 선비님은 백길의 법을 모르지 않소. 풍랑은 때론 사람을 가려 삼킵니다. 임신한 여인이 배에 타면 용왕이 노한다는 건 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산 자들의 체험으로 아는 바란 말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젓고 한 손을 뒷짐진 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을 내어 바다에 버리면 그 풍랑이 잦아든다는 증거는 어디 있소? 지금껏 얼마나 많은 생명을 던져 바다에 노하신 용왕님을 달래었으며 그 끝은 언제 한번 평온했소? 행수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이며 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대는 지금 신의 노여움을 핑계 삼아 살인을 합리화하고 있소. 만약 저 여인을 물에 던졌건만 풍랑이 그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누구를 던지겠소? 나인가? 아니면 그대인가? 나는 이 배를 책임지는 자요. 죽든 살든 판단은 내가 하오. 허면 그 책임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죄악이요. 주변 백군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모두들 임신한 여인을 바다에 던지는 짓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용왕의 뜻을 안다고 하나 나는 사람의 도리를 알고자 하오. 죽음을 바쳐 바다를 달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지 행수의 몫이 아니오. 순간 거센 바람이 한 차례 몰아치고는 이상하리만치 갑자기 숨을 죽이듯 바다가 잦아들었습니다. 행수는 멈칫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검은 구름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임신한 여인을 살려뒀는데도
풍랑이 잠잠해지다니. 선비는 조용히 등을 돌려 연실 앞에 선 다음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무서웠겠구나. 이제 그만 뱃머리에서 물러나도 된다. 너와 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고도 사람들은 살아남았으니 말이야. 나으리, 어찌 이 하잘것없는 계집종을 위하여 그토록 몸을 던지시옵니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쉴 새 없이 흔들렸고 눈물과 바닷물이 뒤섞여 도포자락을 적셨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할 수도 없었사옵니다. 저 때문에 배가 뒤집혀 모두가 죽는 것보다는 제 누추한 목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그랬사옵니다.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젖은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쥐고 있었는데 얇은 저고리 아래 불룩하게 올라온 배가 미동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귀천이란 것을 과연 누가 정하는지 아느냐? 순간 바닷바람이 조용히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비는 눈을 내리감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늘이다.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은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어머니의 뱃속부터 종이 아니오. 누구도 그 안에서 금줄 두르고 태어나는 대감이 아니니라. 허나 지금은 사람들 스스로 귀천을 정하고 그에 따라 차별하고 업신여기며 목숨의 값마저 따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 얼마나 어그러진 일인가. 방금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임신한 여인을 바다에 빠뜨리려 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하늘이 생명을 내었거늘 그 생명을 누구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마땅하건만 이를 짓밟고 두려움에 맡겨버리는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그 말이 배 위에 내려앉는 순간 마치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듯 고요했습니다. 백군들은 찢어진 돛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등지고 멈춰 섰고 배 위엔 묘한 정적이 흘렀죠. 나으리의 은혜는 이 목숨이 100번 있어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어깨는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제 자식이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나거든 그날 이 은혜를 반드시 가르치겠나이다. 벼슬도 금도 이름도 아니고 그 누구라도 목숨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그 말씀을요. 그녀의 말끝에 어느새 조용히 고개를 떨군 백군들의 숨소리만이 잔잔한 물결 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해안가 초병처럼 늘 서 있는 노인 하나가 망망한 수평선 위로 삐걱이며 다가오는 배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찢어진 돛자락과 한쪽이 뒤틀린 뱃전. 그 꼴을 보자 그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허허, 저거 용왕님의 심기를 건드려 벌을 받은 배가 틀림없구먼. 속에 사람은커녕 녹조차 남았겠나.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눈동자는 커져만 갔죠. 나 같으면 중간에 거북이 등에 옮겨 탔을 거요. 그것이 훨씬 살 가능성이 높을겨. 근데 저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 보여요. 하나, 둘, 서희, 너희. 아니, 저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들 무탈한지. 저 배꼴을 봐라. 난 분명히 속은 다 물에 잠겼다 했는데 다 살아있단 말이오. 배가 육지에 닿고 젖은 몸을 이끌고 하나둘 뱃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자, 부축을 받는 자, 온몸에 소금기 가득한 자들. 하지만 모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하늘이 도우신 거요. 아니라면 절대 저렇게 무사하지 못하지. 그러게 말이야. 바다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는 않는다는데 어찌 저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는지 그게 궁금하네. 며칠 뒤 포구에 나갔던 상단의 사람 하나가 동네 장터에서 수군댔습니다. 그날 그 배 안에 글쎄 임신한 계집이 타고 있었대요. 뭐라고?
임산부가? 진짜로? 에이구 세상에. 그럼 다 죽었어야 맞는디. 용왕님이 노하시면 배 통째로 가라앉히는 것은 일도 아닌데 말이야. 혹 잘못 들은 것 아냐? 아닐 거야. 나도 이 귀로 똑똑히 들었는걸. 임신한 여자는 여종이었다는데 풍랑이 치자 배에서 내치자는 말까지 나왔다더라. 근데 그때 어떤 선비가 그러지 말자 하면서 막았다던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혹 용왕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여인을 무사하게 만든 그 선비님은 신선이 변장한 것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절대 그럴 리 없지. 절대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바다에 나간 배가 풍랑을 만나고도 찢어진 돛을 달고도 무사히 돌아온 일을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배 안에 임신한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했고 그녀를 살리고자 했던 선비의 용기와 말 한마디는 마치 신선이 대신 내려준 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해도 세상은 그리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해마다 누군가는 아이벤 여인네는 바다에 태우지 마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재수없게 혹 임산부가 타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선비와 연실의 이야기를 안다고는 하지만 바다 앞에서 두려움을 앞세운 사람들은 여전히 풍문과 관습을 더 믿었고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